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기초전기전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말은 기초전기전자인데 회로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회로 이론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뭐 회로 이론 수업은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2시부터 20시까지인가요? 저녁 안 먹고 20시까지입니다. 아니면 3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월요일은 저녁 먹고 하니까 너무 늦어져 가지고 그냥 저녁 안 먹고 할 테니까 밥 좀 많이 먹고 오세요. 여기는 오전에 거기 그 수업은 들어요? 오전에 교육학? 여긴요? 안 듣나요? 잘 됐네요. 그럼 2시에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요. 공구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보통 공구시 30분부터 많이 합니다. 그리고 18시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 월요일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면 아침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오전 수업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 교육학 수업을 듣고 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2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1월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1월에서 한 3월 중순이요. 중순까지 회로 이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전기자기학 3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초순까지 4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끝날 때까지 지금 제공되는 동영상은 다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다 들어놓으세요. 약속입니다. 중간중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수업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회로 이론 수업은요, 지금 기초전기전자책하고 사실 회로 이론 책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전기전자에서 일단 우선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하고 나서 실제로 회로 이론에서 기초를 다시 한번 더 해요. 기초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한번 약간은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냥 기본적인 거 위주로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실제로 이제 회로 이론 수업 시간에 회로 이론 관련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룹니다. 근데 기초 플러스 그냥 회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중요한 게 직류 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직류 파트가 뭐 작을 때는 4점이고 많을 때는 8점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류. 근데 교류는 기본적으로 뭐야? 기본 교류요. 교류에 대한 것은 RLC 쪽이죠, 그죠? 이 RLC 쪽은 여기 기초하면서 아마 대부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교류는 RLC 쪽에서 여기서 다룰 테니까 여기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도, 미분 방정식이나 과도 현상 같은 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니까 뭐 여기서 했던 과도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과도에 대한 설명 정도를 하고 여기서 실제 좀 어려운 과도를 하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정도로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미분 방정식도 이쪽에서는 미방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방을 다룰 건데 이 미방을 알려고 해도 기본적인 교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힘드니까 이제 요거도 이걸 잘 잡아 놓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이쪽을 하면서 이쪽을 같이 다룰 테니까 좀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역시 여기도 이게 끝나면 또 페이지하고요, 그죠? 라플라스입니다. 라플라스 쪽 내용도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회로 이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 위주로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깊게 해서 회로 이론을 2번 배운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을 해 나갈 거고, 한 번은 그냥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거고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쪽에 했던 거 추가 내용으로서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어쨌든 3월 달까지 할 때 이 회로 이론을 하게 되는데, 회로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전자기학이라든지 전자회로가 눈에 잘 들어와요. 이 회로 이론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사실 전자공학도 마찬가지고 전자기학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우리 수업에는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이 1, 2월에 하는 내용, 여기서 하는 내용들이니까 진짜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이게 필터에 관련된 내용들 하면서 뭐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조금은 곁다리죠, 그죠? 곁다리인데 그래도 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전자공학 하면서 또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무튼 기초 파트의 목차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요? 목차는 1장은요, 진짜 기초전기 이론 해가지고요. 제가 교재 1장을 이렇게 처음에 만든 게, 제가 학원 수업 처음 시작하면서 만든 겁니다. 교재 1장은요. 근데 1장에 학원 수업을 시작했던 건 사실 전기 기능사예요. 전기 기능사를 처음에 맡아가지고 뭘 가르치지 하니까 책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장만 딱 보면 전기 기능사의 기본 내용은 그래도 직류 파트의 기본 내용은 해결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 수업을 하고 임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겠네 라고 해서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용 수업을 특히 들어가고 하니까 부족해서 2장, 3장은 그냥 1장에 대한 약간 보강 수업 정도입니다. 그래서 1장 내용이니까 1장 내용만 좀 잘 봐주시면 직류 해석은, 기본 해석은 될 거예요. 그리고 2, 3장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후다닥 넘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회로 이론에서 하는 건 2장, 3장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조금 더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전자기학이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 4장에 있는 전자기학은 아예 우리는 전자기학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다룰 겁니다. 기초하면서는 전자기학은 안 다루고 그냥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고요. 5장이 교류회로의 기초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RLC부터 해가지고요, 교류회로의 이 기본 교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가 사실 1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1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해주셔야 될 게 4장입니다. 5장입니다. 그래서 5장이 가장 기본적인 교류회로의 기초, 뭐 이런 게 해서 교류, 뭐 주파수, 파장,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언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거잖아요, 그죠? RLC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장 내용인데, 5장 내용을 진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장은 과도인데요. 과도는 여기서 하는 과도는 좀 기본적인 과도를 할 거고요. 여기서 과도를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회로 이론 쪽에서 과도를 좀 열심히 다룰 거니까 기본 과도만 좀 보고 넘길 거고요. 7장의 투포트 회로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에 제일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이론을 딱 공부하고 나면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이 투포트에 대한 기본 정립 정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투포트 회로를 해석을 잘하면 문제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분석이 잘 돼서 저는 이쪽을 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전기기기에서 전력공학 파트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ABCD 파라미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ABC 파라미터의 그 문제, 전력공학 문제를 풀 때 전력공학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 돼. 거기 답을 찾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투포트 입장에서 접근을 했으면 답이 그냥 적당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나중에 투포트 문제를 투포트 에러를 이쪽에서 할 때 그 전력공학 문제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도 투포트가 있을 거니까 할 때 전력공학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플라스 변화는요, 뭐 여기서 라플라스를 할 거거든요. 할 거니까 라플라스 결과 수식만 미리 한번 언급하고, 여기서 나중에 라플라스 할 거니까 그때까지 외워오라고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한번 공식 외워오시면 될 거니까 한번 외워보시고, 그래서 이게 끝나면 진짜요,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심화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월 달에 배우는 내용은 어쨌든 회로 이론을 2번 그냥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회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냥 수월하게 따라올 거고, 아니면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수준일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 나갈 거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봅시다. 자, 1장의 제일 첫 번째가요, 뭐 전기의 본질이다, 뭐 직류 파트의 기본 내용으로서 전기의 본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뭐 이건 다 알죠, 그죠? 원자입니다. 원자 구조는, 원자는 중앙에 뭐가 있고요?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죠? 그리고 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뭐가 있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뭐 이런 상식 정도. 그러면 주변에 들고 있는 전자.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전자다, 뭐 전자하면 자유전자라는 입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에서도 전자하면 전류가 흘러간다 라고 하면 전자를 많이 생각하죠, 그죠? 그때 전자공학에서 전류의 흐름, 뭐 전기공학에서 전류의 흐름과 관련 있는 전자, 그런 전자가 여기서 뭐냐라는 생각은 미리 해 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전자의 전류라고 하는 단어,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흐름과 관련된 이런 전자가 나옵니다. 전자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전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하시면서 봐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원자가 있으면, 원자에서는 전자가 꽤 많습니다, 그죠?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자, 이거 주변에 전자가 하나, 둘, 8개, 4개에서 14개 돌고 있고요. 가운데 양성자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도 14개가 있습니다. 자, 이 물질 원자 이름이 뭐고요? 예? 뭐라고요? 이건 실리콘이요. 마그네슘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도 뭔지 몰라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쓰는 거 반도체니까, 그죠? 반도체니까 이런 거 실리콘입니다. 원자 번호 몇 번요? 원자 번호는 이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14개라서 원자 번호 14번입니다. 14번이고 전자가 이렇게
14개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안에 있는 안쪽 궤도, 제일 안쪽 궤도 전자, 그 다음 두 번째 궤도 전자, 세 번째 궤도 전자죠. 그죠? 이건 이런 궤도 전자를 우리는 구속 전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쓸 겁니다. 구속 전자고, 이 구속 전자가 있을 때는요, 이 구속 전자는 우리가 전류의 흐름과 관련된 이 전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 전자는 그냥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전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류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전자. 물론 사실은 약간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관련이 있는데 특별하게 관련이 없고, 여기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죠?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이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이게 자유전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은 뭐라고 그러고요? 이걸 전공이다 라고 하고 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를 쓰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전류의 흐름에 도움되는 건 이 전자가 흘러가면 전류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빈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반도체 공학에서 하면 옆에 있는 빈 공간에 전자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전자가 이 빈 공간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고, 또 여기하고 연결된 또 다른 애가 들어오면 또 빈 공간이 이동하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이동해 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애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런 형태, 전공의 흐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자유전자에 의한 전류도 흐르고 하는 이런 형태에 의한 전류의 흐름이 나중에는 나와요. 즉 반도체라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체예요. 도체에서는 얘는 거의 안 만들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전자는 자유전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 전자는 다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자유전자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수업은요, 이 도체의 관점에서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유전자를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력을 가해야 됩니다. 어떤 외력을 가죠? 어떤 외력을 가죠? 자기가 잡아 당기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에너지를 쏘아주면 되죠. 그죠? 그 에너지 중에서 많은 에너지가 열 에너지예요. 열을 가하면 이제 전자가 뛰쳐나오죠. 열을 가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책받침 같은 물질에 올세 열심히 부비면, 그죠?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열이 되면 책받침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옷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전자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려가지고 원자 입장에서는요. 이 원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14개가 있고 양성자가 14개가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 버리면 전자는 13개가 있고 양성자는 14개가 있는 거예요. 양성자는 떨어져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이것처럼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의 개수가 작아지면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는데 라는 원자의 정기적인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는 게 이쪽에서의 원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요. 자, 이때 상시. 여기 있는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요? 1.602 곱하기 빨리 이야기합시다. 제가 글 적기 전에. 자, 근데 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엄전화인데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이 엄수 안 적었다고 틀렸다고 하면 그건 약간 욕 들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전자는 무조건 엄수 전하를 띠는 거 맞는데, 원체 전자는 그냥 거기에 엄수라는 건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니까 안 적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적어주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잘 몰라도 되는데 전자의 질량은 얼마예요?
5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이게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이 정도고요. 전자의 전하량은 이겁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이만큼, 질량은 이만큼. 그럼 여기 있는 양성자요. 플러스를 뜨는 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여기는 전자의 전하량과 양성자의 전하량은 크기는 똑같죠, 그죠? 근데 부호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풀롱이라는 이런 형식이 되죠, 그죠? 양성자의 질량은? 이건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얘는 얼마요? 1840배. 뭐에 비해서요? 전자에 비해서. 전자보다 한 1840배 크더라. 그러면 9.109 곱하기 1840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 나와요? 1.67이에요? 76이에요? 67인가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킬로그램.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중성자예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요? 예, 중성자는 그대로 전기적 성질이 없는 거가 중성자죠, 그죠? 근데 중성자의 질량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하고 똑같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킬로그램. 실제 중성자가 있을 때, 그죠? 이 중성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제 핵물리학 같은 거 할 때.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 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전자의 질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한번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이 질량이 뭐 바뀌는 거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중성자의 질량은 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실리콘 원자 번호가 얼마라고요? 좀 전에 14번인데 앞에 적나요? 뒤에 적나요? 근데 질량으로 하면 28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가 14번일 때 이 질량수를 나타낼 때는 이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의 수가 여기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히는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원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원자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얘는? 양성자 3개 있죠, 그죠? 핵에 양성자 3개 있으면 원자 번호 3번. 뭐예요? HE. 그 다음에 Li, 그죠? 리튬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튬. 이 리튬 원자는 있다. 그럼 이때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요? 3개고요. 중성자도 지금 이제 또 3개고 전자도 3개가 있는 거죠. 딱 3개가 있는 이런 구조로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양전하고 음전하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성 상태를 띈다. 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원자 구조가 이런 형식이 되더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 구조에서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으며 전자의 1840배다.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한데 합친 것을 우리는 핵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전자하고 양성자의 형태가 전자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이고요. 양성자는 얘보다 그냥 계산기 가지고 1840배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외우면 1.67 뭐 이거 89, 72 해가지고 딱 하면 뭐 1.6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1.6 정도가 나오고 뒤에 소수점 때문에 나오겠지 해가지고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의 비전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전하는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예요. 그럼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이고요.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구성인데 이걸 계산하면요. 얘가 1.67이죠. 근데 제가 아까 1.67인가요? 1.76인가요? 라고 했죠. 그럼 이건 1.76이에요. 이게 1.76 정도 되고요. 10에 몇 성요? 11성 정도 되나요? 이거 마이너스 20성으로 하면 16이잖아요. 9분의 16 하니까 이게 약간 약 1.7. 그리고 마이너스 31성하고 마이너스 20성이니까 올리면 11성이죠. 그죠? 그래서 한 이 정도의 값을 가지는 그런 크기다라는 비전하라는 단어도 한번 들어는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이 전자의 비전하가 한번 나오긴 했어요.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비전하를 주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그건 주는 문제니까 뭐 암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의 발생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거 그냥 보시면 되죠. 이거 중앙에 양성자 몇 개요? 6개. 그럼 중성자 6개는 그림을 안 그렸고요. 전자 6개입니다. 원자 번호 6번. 탄소. 그래서 이건 탄소. 제가 아는 원자 번호는 HHLI 이까지 알고요. 그다음에 사가원소인 탄소, 실리콘, 지마늄 뭐 이런 것도 알고 오가원소, 산가원소 뭐 이런 것들만 좀 압니다. 저는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익숙하지 나머지는 익숙하지 않고요. 특히 저는 고등학교 때 화학을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우리는 4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인데 저는 생물하고 물리를 선택해가지고요. 화학 시간에 눈만 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중성 상태다. 근데 이 중성 상태의 원자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요.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 전자를 떼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떼냈다라는 그림이 이거고, 떼고 나면 얘는 양성자의 개수는 6개인데 전자의 개수는 5개인 원자가 되니까 이게 중성이라고 하면 얘는 원자가 양전기 상태를 띠더라. 그죠? 이 탄소에서는 이것까지는 가능은 한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개념인데 그래도 개념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성 상태의 원자에 외부에 있는 전자가 이 안으로 만일에 하나 들어왔다면 양성자의 개수는 6개인데 전자의 개수는 총 7개가 되고 전자가 하나 많은 원자가 되더라 라고 해서 이걸 뭐요? 엄전기 상태의 원자가 되더라 라고 하고, 이 양전기 상태, 엄전기 상태, 이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그죠? NaCl.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NaCl. NaCl이 뭐고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구죠. 소금을 물에 탁 던지면 물에 녹으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하고, Na 플러스가 된단 말은 Na는 주기율표에서 몇 가 원소예요? 그런 거 손가락 하면 나오나요? 저는 안 나옵니다. 문제번호 11번인가요? 그래서 2번, 이 2개, 8개 이렇게 했으니까 원자번호 1족 원소거든요. 그래서 1족 원소고 Cl은 7족 원소예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7개 있는 거고요. 얘는 최외곽 전자가 1개 있는 원자예요. 그러면 자연계의 원자들은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는 게 안정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개밖에 없으니까 1개를 버리고 자기가 거기 안정된 상태로 간 거고, 얘는 7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8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자가 하나 많은 상태의 원자가 되고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의 원자가 되니까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양전기다, 음전기다, 뭐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니까 그냥 따닥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전하하고 전기랑 해가지고요. 전하. 우리 대전됐다.
대전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많이 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정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상태가 됐다. 대전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이거요. 중성의 원자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전자를 하나 떼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정기적 성질을 띠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해서 대전됐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대전이 되고 나면 그 대전됐는데 제가 열심히 책받침을 부벼가지고요. 앞사람 머리카락 뭐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부빈 사람이 있고 그냥 서슬 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얼마나 많은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 원자 여기 책받침에는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대전되어 있는 원자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기적인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전기적인 양, 거기에 이 원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전자 입장에서 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원자가 몇 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원자들이 몇 개 있냐라는 그런 게 이제 전기의 양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전기의 양,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부르고, 그죠? Q는 이 원자들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이런 원자가 몇 개냐라고 하면 이 원자 하나가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의 원자라고 한다면 이런 거고, 아니면 이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양전기를 띤 원자가 몇 개 있느냐 또는 음전기를 띤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의 양이 결정되더라 라고 하고, 근데 이 원자 입장에서는 세는 건 좀 불편하니까 대부분 전기의 양을 측정할 때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있냐를 가지고 보통 전기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N이다 라는 이 단어예요. 이것도 꽤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Q는 N이다 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하량은 그냥 연속적인 값이 아닙니다. 전하량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의 정수배 되는 값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전에 고등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이 고등학교 요즘 공무원, 공고 학생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졸 졸업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중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에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그 다음에 8점인가요? 6.8에다가 6.4에다가 7.8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물질의 전하량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인 거예요.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값은 얼마요? 이건 2죠. 그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몇 배요? 2배. 얘는요? 얘는 3이고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의 3배거든요. 그리고 얘는요? 이거 5배인가요? 1.6 곱하기 5. 아, 제가 산수를 잘못했네요. 이거 3.2에 2배, 6.8이고, 6.8에다가, 6.4에다가 1.0 하면 8인가요? 8.0. 그래서 1.6에 5배 해가지고, 이건 5이에요. 근데 얘는 5.4는요, 5.4는 여기에 정수배가 안 되죠. 그죠? 정수배가 안 되니까, 이건 3. 얼마의 2거든요. 얼마의 2인데, 이런 형태로 전자는 딱 개수가 정수로 나눠 있지 이런 소수점으로 나온 개수는 없다 라는 관점에서 이게 답으로 나온 문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 가지고 우리는 전공서적을 읽어도 이 전자가 딱 정수배로 돼 있다, 그 전하량은 전자 하나의 양의 정수배로 돼 있지 이렇게 소수점으로 곱하는 이런 값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전화량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Q는 N이고, 이 Q는 전자 하나의 전화량의 정수배 되는 값, 즉 양자화된 값으로서 존재하지 연속적인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니까 이건 알아서 좀 봐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전자가 있을 때 우리는 1쿨롱이라는 전화량을 많이 이야기해요. 1쿨롱의 전화량을 만들려면 도대체 전자가 몇 개 모이면 1쿨롱이 될 거냐 라고 하면 이게 1쿨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N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몇 개를 곱하면 1이 될 거냐? 몇 개죠? 몇 개요? 예? 여기 이거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곱해서 1 만들 수 있는 숫자하고 동그라미 개수 약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6에다가 뭘 곱하면요? 한 6 정도를 곱하면 9.6 해가지고 6보다 약간 큰가? 하고 동그라미 개수만 세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쿨롱을 만들려면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6.24 곱하기 10의 18성기. 이 정도는 그냥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공문 문제에 가끔씩 있어요. 여기에 10V고요. 2kΩ. 이 도선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1초에 아니면 0.1초에 아니 그냥 1초 합시다. 1초에 이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1초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세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2kg에 10V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알아요. 그러면 I는 R분의 V 하니까 2kg분의 10V 하니까 5mA예요. 그러면 5m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안 했지만 아는 상식 중에 하나가 Q는 IT. 이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하량이다. 이런 공식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초에 물어봤으니까 이 전류는 5mA고요. 5mA를 1초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은 얼만데? 라고 하니까 이게 5mC이고요. 5mC이니까 그러면 1쿨롱을 만들려면 요만큼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5mC이니까 여기는 여기보다 동그라미 3개 없애주고 그죠? 밀이니까. 그리고 곱하기 5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여기에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값을 내면 한 30점 얼마에 10의 15성계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답을 내면 되는 것들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Q는 IT라는 단어도 안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는 형태고, 전자가 이렇게 전하량이라는 것은 그냥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자의 개수의 정수배 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봐주시고요. 그래서 1쿨롱의 전하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1쿨롱의 개수를 만들려면 이거 만들려면 이 정도가 돼가지고 6.24 곱하기 10의 18성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전자가 뭐냐? 가전자가 뭐예요? 네. 우리가
전공책에서는 가전자라고 안 하는 책도 많아요. 그냥 최외곽 전자. 원자 궤도에서 제일 바깥쪽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 이걸 가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가전자의 가짜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가장자리 가짜. 네? 가전자. 이제 제가 이건 진짜요. 좀 우스운 이야기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 학교 다니면서 좀 반도체과라서 가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뜻인지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수업을 딱 하면서 가전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배웠던 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가전자라고 해서 최외곽 전자가 가전자니까 가전자의 가짜는 당연히 제일 가장자리 가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 이게 한자어로 무슨 가짜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자리겠지, 뭐 가장자리 가생이 가짜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전혀 다른 가짜더라고요. 네, 전혀 다른 가짜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다 했는데도, 그때 다 들었는데도 까먹었더라고요. 이게 가짜가 제일 가치 있는. 네, 우리 이 가전자라고 할 때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전자의 가짜는, 그리고 가전자대 할 때 밸런스 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밸류예요, 밸류. 가치 있는 전자입니다. 원자에서요, 제가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요, 수업 끝날 때까지 이 실리콘 원자가 있으면, 이 실리콘 원자에서 이 제일 바깥쪽 전자만 몇 개인지 중요하고,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따질 거예요. 이 안쪽 전자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따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바깥쪽 전자가 몇 개냐. 우리 몇 쪽 원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쪽, 몇 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리콘은 이거고,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여기에 저마늄 18개가 들어가고 또 4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바깥쪽 전자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지, 안쪽 궤도가 몇 개 있는지, 전체 전자가 몇 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전자의 가짜는 최외곽이다라는 단어를 맞아요. 최외곽 전자 하고 같은 말인데, 어쨌든 가장 가치 있는 전자, 원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원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자의 의미도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근데 이 문제의 질문은 최외곽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이고요. 자, 원자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성자의 진화량과 전자의 진화량은 그 크기가 같다. 그죠? 양성자의 진화량과 전자의 진화량 크기가 같았고요.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죠? 아까 전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몇 개 모아야 해요? 1840개를 모아야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보통 전자 1840개 안 모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한 10개 모았다, 20개 모았다, 100개 모았다 했지만, 이게 양성자 하나의 질량보다 훨씬 작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이 핵의 질량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 궤도요, 이 궤도가 어디에 있냐, 이게 수소 원자다라고 했으면 가운데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하고 전자가 하나 돌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수소 원자 여기서 여기까지 직경이 얼마죠?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이 단어예요. 이 옹스트롱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자의 직경을 측정한 사람이에요. 원자라는 정의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자라는 정의를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원자의 직경, 수소 원자의 직경을 딱 쟀을 때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성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10의 마이너스 10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이걸 1옹스트롱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옹스트롱이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라는 이런 상식은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자의 직경이 이 정도 크기. 근데 이건도 크기의 원자였어요. 이 핵이 차지하는 공간이 이마트예요. 구슬마트예요. 구슬 좀 크나요? 어쨌든 실제 구슬 크기 이 정도죠. 그러면 이때 전자가 돌고 있는 이 반지름요. 반지름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어느 정도 돼요? 반지름이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이게 실제로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원자 구조에서 라고 하면요, 이 구슬을요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 축구하는 딱 킥오프 할 때 공 놓는 데 있죠, 그죠? 거기에 이걸 딱 구슬을 놓았을 때 실제로 전자가 도는 궤도는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도는 그 궤도로 돈대요. 그렇게 돈다고 하니까 실제로 원자는 뻥뻥 뚫린 물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원자 이야기할 때 우주 공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태양이 있고 주위에 이 지구가 돌고 있고 하는 이런 거 이야기할 때처럼 이 우주 공간에 텅텅 비어 있는데 행성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원자도 마찬가지. 이게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엄청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고체가 되고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애들이 뭉쳐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고 그렇게 한대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돌아다닐 때요,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핵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나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원자의 구조는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전자는 밖에 있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하고 똑같더라. 그리고 전자하고 양성자의 질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요 라고 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며 같은 종류의 전기는 서로 흡입을 하고 다른 종류의 전기는 서로 반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는데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고요?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흡입력이 작용할 거고, 그죠?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이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40배 무겁다. 한 개의 전자하고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량의 절대값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플롱이고요.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하고 대충 같더라. 자, 보기는 원자를 이루는 전자에 대한 특성을 나열한 것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를 이루는 전자에 대한 특성이에요. 원자 핵의 일부분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니까.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플롱의 전기량을 가진다. 이건 맞는 것 같고, 그죠? 원자 핵 가장자리를 회전하는 최외곽 전자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자, 어쨌든 체외곽전자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자유전자가 돼서 이게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죠? 의미 같고요. 질량은 양성자의 약 1840배가 아니라 양성자가 전자의 1840배죠. 그죠? 그래서 니온디귿이 맞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서 적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 정도는 그냥 쭉 정리를 해 보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1년 동안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금방 가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딱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 11월 달에 시험 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학생들도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남은 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실감을 안 하는데 딱 4월이나 5월쯤 가면요.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기 전까지 제가 동영상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동영상을 봐놓으면 그때 되면 그래도 조금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영상을 안 보놓고 있으면 급해져요. 급해지 버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당황도 많이 하고 공부도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 동영상을 잘 들어 놓으시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올해 수업하는 거, 시험 보는 거 다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